물론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역대 정부가 70년대 이후로 쭉 계속해서 한 것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못 참고 곧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데 가장 특효약이 뭐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불을 지르면 금방 살아납니다. 많은 시기에 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적이 있었죠.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부동산 투기익을 쫓게 되기 때문에 사회의 전체적인 생산성이 대단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크게 갉아먹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토건 국가가 되어버렸고요. 경제 체질이 굉장히 약화했고 국민들은 참을성이 없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 그 기간 동안에 좀 참아주는 그런 협조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언제나 부동산이었다. 실제로 참여정부 5년은 부동산과의 전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거의 6개월에 한 번꼴로 발표된다. 이 모든 정책의 핵심은 831 종합대책으로 집약된다.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며 실거래가를 투명화한다는 게 그것이다.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 들어갔고 시장의 반응도 이 정도면 진짜 잡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831 정책은 아마 중국도 그걸 공부할 정도로, 중국 아시겠지만 거기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적어도 이 정도면 선진국 어디 내놔도 우리가 충분한 그 부동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결국은 작년 중하반기에 두 개의 요인이죠. 하나는 여전히 저금리 상태에서 대출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면서 자금이 퍼져나갔고요. 또 하나는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내지는 분양가가 안 내려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고. 당시 폭등은 세계적 추세로 그나마 그 조건 속에서 금융위기로의 확산을 막은 것은 우리나라뿐이었다. 이제 미국의 비우량 주택 대출, 영어로는 서브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택 담보 대출에 있어서 담보 인정 비율이 거의 주택 가격의 90% 100%에 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바로 금융위기로 연결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LTV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금융위기로 연결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50-60%로서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전판 구실을 한 겁니다. 네, 우리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금융기관의 부실과 이렇게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동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아왔다. 태생적으로 일반 물건 상품과 달리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해졌다 할 때 공급하면 최소한 3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족해졌다고 해서 또 많이 공급하면 3년 뒤에는 과잉 공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배춧값보다도 더 예측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또 너무 욕심을 내서 성장률을 더 높이려고 또 통화량을 돈을 많이 찍는다든가 또는 부동산 경기를 자극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경기가 과열되고 성장률은 높아지지만은 체질이 약화해서 두고두고 경제를 나쁘게 만들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다. 부양책을 쓰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만은 능력 이상으로 이 경제를 부추기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경기가 상승할 때는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가장 늦게 도달하게 되고 경기가 하강할 때는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입니다.
참여정부가 경제정책 전반에서 일관되게 지켜온 최고의 정책은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가 말한 것은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 무엇이 무리한 경기 부양책이냐? 원칙을 벗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무리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강조했냐? 왜 무리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냐면 과거에 무리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골병 들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골병이라는 말은 괜찮죠.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했다. 결국 치솟던 부동산 값은 2007년에 들어서면서 잡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동산 세제 개혁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온 결과였다. 부양책을 쓰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을 끈질기게 유지했던 점은 참여정부의 최대 공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투명합니다. 투명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통계도 투명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도 투명해야 되고 모든 것을 투명하자. 그래서 저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불후의 성과는 투명하다.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비교적 연연해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를 높이는 그런 체질 개선을 위해서 주로 노력했다는 점에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그 점은 저는 자랑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유세는 언론에 의해 정세 정책으로 둔갑했다. 실제 보유세를 내야 할 6억 이상 가격 주택 보유자는 전 국민의 1%인데 마치 모든 국민의 정세 정책으로 호도한 것이다. I think it's a bizarre opinion to hold. I think certainly in some household areas, real estate prices have gone a little bit haywire in certain areas, and there's a feeling of it's not fair. His house price has gone up, mine has stayed low. So that could be a crisis for some people. And certainly taxes have increased. Household taxes have increased. 선진국의 경우에 이 재산세의 비중이 시가 대비 한 1% 정도가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 일본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종부세 부담은 시가 대비 0.7%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과의 그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현재 그 응능 부담 원칙에 따른 종부세가 아니겠는가